2026년 3월 조용한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의 지갑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500원이에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모 달러를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원화 가치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단 10분 뒤 여러분은 이 역설의 정체를 꿰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로서 내 자산을 지킬 유일한 방패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환율이 오르든 말든 내 월급은 똑같이 300만 원인데 뭐가 문제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환율이라는 건 해외여행 갈 때나 신경 쓰는 숫자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착시가 시작됩니다. 자,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2년 전 환율이 1,300원일 때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2,300달러였어요. 지금은요? 환율 1,500원 시대. 똑같은 300만 원이 2,000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국제적인 구매력은 15% 가까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달러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밀, 옥수수, 콩 같은 곡물도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요.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먹는 라면 봉지 하나에도 수입 밀가루가 들어가죠.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햄버거 세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거 느끼셨죠? 넷플릭스 구독료도 올랐고요. 편의점 삼각김밥도 어느새 1,500원을 넘겼어요. 이게 전부 환율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명목상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실질 임금의 하락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월급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신호탄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전 세계에 팔아 수백억 달러를 버거들이고 있잖아요. 교과서대로라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번 돈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흐름을 들여다봐야 해요. 경제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수출이 늘면 달러가 국내로 이입되고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오른다.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왜요? 번 돈이 한국 땅을 밟지 않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투자금만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이에요. 현대차는 어떨까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데 1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번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미국 땅에 공장을 세우는데 투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답은 관세 장벽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미국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미국 땅에서 만들지 않으면 너희 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한국의 핵심 수출품이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천문학적인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걸 패권 전쟁이 만들어낸 냉혹한 생존 게임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국 기업들은 수출로 달러를 열심히 벌어들이지만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은 줄고 원화를 사려는 수요도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이걸 달러의 역류 현상이라고 불러요. 수출은 잘 되는데 달러가 안 들어오는 역설적인 상황. 이게 바로 지금 환율 1,500원 시대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왜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치솟으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높이면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달러 공급이 늘면서 환율이 안정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이걸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2.5% 수준이에요. 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돈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흘러간다. 교과서대로라면 한국도 금리를 확 올려서 미국과 격차를 좁혀야 해요. 그런데 여기 시한폭탄이 하나 있어요. 가계부채 1,900조 원.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변동금리 대출로 집을 샀고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매달 이자 부담이 수십만 원씩 늘어나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으로 집 산 사람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까지 겹쳐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 공사가 멈춰 있고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 이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외통수에 몰려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무너지고 안 올리면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결국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서 한국은행은 두 손이 묶여 있어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것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적 함정, 이게 단기간에 풀릴 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조용히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밥상이에요.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45% 수준밖에 안 돼요. 쌀을 빼면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밀, 옥수수, 콩, 이게 다 달러로 사오는 거예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밀 한 톤을 사는데 드는 원화 비용이 15% 넘게 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치킨집도 마찬가지예요. 닭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뛰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오른다. 라는 회사도 마진을 맞추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고요. 이게 전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는 더 심각해요.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뛰고 기름값이 뛰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 가격이 덩달아 오릅니다. 택배비, 버스비, 택시비 전부 연결돼 있어요. 전기세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한국전력은 발전 연료를 수입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연료비가 폭등하죠. 그 적자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해요. 지난 몇 년간 전기세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재미있는 건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월급 넘새서에 환율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장 볼 때 환율 인상분 포함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있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가 상승 압력.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 상승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지 않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월급쟁이일수록 더 크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 해외 주식, 부동산 같은 곳에 분산해 놓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달러 자산 가치가 뛰니까 손해는커녕 이득을 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요, 자산의 거의 전부가 원화예요. 원화로 월급 받고 원화로 저축하고 원화로 대출 갚고 있잖아요. 환율이 15% 오르면 이 사람들의 실질 자산 가치는 15% 깎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가치가 교묘히 증발하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소비 구조예요. 고소득층은 소득에서 식비,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뛰어도 체감이 덜하죠.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먹고 사는데 써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그 충격이 곧바로 생활고로 이어집니다. 통계를 하나 볼게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명목 임금 상승률은 3%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를 넘겼고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았죠. 실질 임금 상승률은 사실상 제로, 아니 마이너스인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이유, 이게 숫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도 미국에 투자해야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리고 그 사이 서민들의 지갑만 얇아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가 고착화되는 흐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 영원히 계속될까요? 잠깐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게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본 사례가 흥미로워요. 일본도 2022년부터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당 150엔을 넘겼어요.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금리를 올리는 대신 엔저를 활용해서 수출과 관광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물론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이 따랐지만 기업 이익이 늘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경기가 살아났죠. 한국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요? 쉽지 않아요. 일본은 엔화가 국제 기축 통화 중 하나라 외환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엔저가 되면 해외 투자 수익이 엔화로 환산될 때 이득을 봐요. 한국은 그 정도 해외 자산 기반이 없어. 그럼 한국은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건 외환시장 구조 개편이에요. 지금 한국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열려요. 금호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하기가 불편하죠. 이걸 24시간 시장에 가깝게 확대하면 외국인 자본 유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포인트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달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서 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산업구조 다변화예요. 지금처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몇 개 품목에 수출이 집중돼 있으면 글로벌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거시적인 해법은 정부와 기업의 몫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언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이에 우리 개인은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자본을 글로벌로 이동시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투자하고 이건 생존 전략이에요. 그런데 개인은요? 여전히 원화로만 월급 받고 원화로만 저축하고 있어요. 기업은 금호거라 하는데 개인의 자산은 국내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공평한 게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 금호거라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달러 예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 해외 ETF에 소액이라도 투자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패가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해지예요. 내 자산의 일부를 다른 통화로 분산해서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가 망하지 않게 하는 거죠.
보험 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빚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지금처럼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원화 자산에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지금 시대는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원화의 가치를 지키는 전략까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달러를 싸들고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 개인도 내 자산을 지킬 방패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환율 1,500원 시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글로벌 패권 전쟁, 한국 기업들의 강제된 해외 투자, 금리 역전, 가계부채 폭탄, 이 모든 구조적 요인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자본 흐름의 방향이에요.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미국이에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땅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해질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건 공급망 재편이에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공급망을 자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유럽,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지역과 산업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어떤 회사 주식을 살까가 아니라 이 구조적 변화에서 누가 수혜를 볼까를 고민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통화 분산이에요. 원화만 들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무방비로 당해요. 달러, 유로, 엔화, 다양한 통화의 자산을 나눠두면 환율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이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모두를 위한 방어 전략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으면 안 됩니다. 다가올 10년,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을 지키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